옛날에는 소변 볼 때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립선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원래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정자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네.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예. 위치적으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배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뇨할 때 수도꼭지 역할 같은 거를 조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증상 말씀드렸거든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마 야간뇨라고 해서 젊었을 때는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오줌 눈이 없었는데 네. 이제부터 중년 들고 나이가 들고 나면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 눈이 생기죠. 그런 야간뇨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비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간다. 빈뇨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전에 비해서 소변이 약하다라고 하는 양뇨. 양뇨.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가 없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예. 이 전립선 비대가 나중에 크게 미치는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신장이나 방광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 장기는 이 예. 방광 바로 밑에서 예.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네. 신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입구에서 오줌이 나온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립선 비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네. 놔두게 되면은 예. 그 압력 때문에 네. 방광과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원래 아시다시피 어떤 인체의 대사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요독증 같은 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밑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점점 차올라와서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콩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또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의 성기능과도 관련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게 그건 뭐 단적으로 대답을 드리자면 네. 전립선 비대증 자체만으로는 성기능과 네.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성기능이라는 게 대부분 환자들이 얘기하는 성기능이라는 건 성생활하는 과정에서 네. 발기 정도라든지 어떤 사정한 과정에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뇨 증상이라는 거, 네. 방금 말씀드린 뭐 야간뇨라든지 급박뇨라든지 빈뇨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예. 실제로 사람 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예. 발기라는 것은 이 마음이나 모든 상태들이 안정됐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네. 하기 싫고 예. 또 하다가 보면 그런 증상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성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에서는 이 배뇨 증상이 좋아지니까 성기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예. 어떤 그런 하나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구에서도 결국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이 증상이 완화됨으로써 예.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니까 성기능도 만족스러워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성기능이라는 게 워낙에 이렇게 좀 미묘하고 복잡한 네, 과정이라 네. 그 중에 이렇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소변을 보러 가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게 흥이 깨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대개는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네. 경미한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뇨 습관을 개선시킴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배뇨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중등도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설문지인데 이 설문지를 환자한테 보여주고 이 환자의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경증도와 중증도 이렇게 나누게 고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누겠군요. 예. 그래서 중증도가 이상인 경우에서는 대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장하고 있고 예.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알파 차단제 같은 약물을 쓰고 있고 예. 전립선 크기가 좀 많이 크신 분들 네. 일반적으로는 40에서 50g 네. 이상이신 분들은 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네. 또 5알파 효소 환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물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약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예. 또 전립선이 너무 큰 예.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술도 아까 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 예.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예. 전립선이 너무 커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변을 자기가 자유로 배설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급하게 응급실 가게 되고 예.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립선이 너무 커서 예. 배설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소변에서 방광이 차있던 소변이 다 배설이 안 되게 되면 방광에 또 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술들은 대개는 성기를 통해서 네. 성기에 있는 요도를 통해서 기계에 집어넣어서 네. 그 안쪽에서 전립선을 잘라내는 예.
짜내서 그 전립선이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그런 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관리,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배뇨 습관, 생활 습관 이 네. 두 가지가 이제 생활에서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는 되게 전립선 되게 중요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네, 좋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죠. 예. 네네. 예. 하나 오늘 큰 거 배웠네요. 남성분들도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소변을 보실 때 좌변기에 앉아서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소변을 보시는 게 방광 건강에 도움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편안하게 소변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이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의 이제 추이를 봤을 때 그 발생률은 네. 그 위암이 한 1.5배 정도 예. 증가했다 치면은 네. 전립선 암은 6배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암 사망률인데 예. 암 사망률 또한 최근 10년 동안에 예. 위암이 1.5배인 것에 비해서 예. 전립선 암은 거의 10배에 예. 가까울 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의 숫자도 많아지고 환자도 많아지고 네,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보통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이게 암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냐. 예. 그 이제 추정적으로는 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없다. 네. 따로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은 네. 그 전립선 안에 있는 말초대라는 데서 주로 생기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그 외에 전환대나 네. 요도 주위 이 부분에서 조직들이 비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발생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립선암은 이렇게 무슨 뭐 유전이 되거나 발암 물질이 따로 있거나 이런 원인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 있었던 그 원인들을 크게 이제 그 유전적 요인과 예.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얘기할 때는 대개는 1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가령 가족력,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또 증조 할아버지나 삼촌 이런 분들이 전립선 암이 있으면 그 본인도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이 올라가고요. 또 그보다 더 이제 확실한 경우는 형제들 중에 전립선 암이 있으면 가족력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높게 전립선 암이 생길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계속 방송에 많이 나오고 한 것들이 네. 서구 식생활 습관. 그러면 조기 검진이라도 해서 좀 빨리 발견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전립선암은 우리 국가 5대 암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비를 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이제 혈액 검사입니다. 네.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립선 내에서 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예. 근데 전립선 암이 있으면 이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되면서 예. 이 전립선 내에 있던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 예. 혈액 내로 배출되게 되고요. 예. 그러므로 해서 혈액 내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를 가지고 전립선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확인하는 거고요. 예. 실제 비뇨의학과에서는 하는 검사는 피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 예. 실제로 항문을 통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전립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전립선 안에 혹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예. 가지고 이제 암이 의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네. 그 전립선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항문에 손을 넣어서 예.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중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다음 단계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 조직 되고요. 검사를, 이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이 전립선 암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고, 자다가 좀 깨고 오줌을 또 누고, 제가 직업이 주로 앉아 있는 직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금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수술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전립선암은 다 수술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 암뿐만 아니고요. 네. 모든 종류의 암 환자에서 가장 치료 원칙은 네. 암이
퍼지지 않고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네. 있을 경우에서는 예. 그 장기를 제거함으로써 완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거를 하는 방법이 결국 수술이니까요. 예. 그 수술은 초기 환자에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걱정 하나가 됩니다. 네.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를 해버리면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전에 한 번씩 제가 전공의 때 봤던 환자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떤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쪽은 확실히 낫긴 합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정상적인 전립선의 한 장기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네. 근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보형물이나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수술 전과 같은 네. 수술 전과 똑같은 정도의 어떤 성기능이나 어떤 요자재 능력 예.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신장암이 잘 생길까요? 네, 그 신장암의 그 발생 원인으로서는 이제 주로 꼽히는 것들이 흡연, 뭐 음주, 예. 나이, 예. 인종, 뭐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들 예. 그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뭐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많이 생기고요. 예. 또 여성에서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서 이 신장암이 잘 생기더라라는 오호. 또 보고도 예. 있고요. 이 보고는 이제 신장암이 걸렸던 여성분들 다 조사해 보니까는 공통적으로 좀 비만도가 높은 분들이 많다라는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예. 또 실제로 흡연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뭐 신장암의 거의 18% 정도에서는 예. 이 흡연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흡연도 아주 중요한 하나 인자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왠지 신장암은 증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장암은 이제 우리 등 쪽에 예. 등 쪽에 뒤에 근육 바로 앞에 예. 그 위치라고 있어서 그 부위 이제 후복막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증상을 이제 캐치하기 쉽지가 않고요. 예. 신장암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증상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혈뇨, 또 하나가 이제 측복통, 예. 방금 이제 콩팥이 있는 위치가 이 뒤쪽이기 때문에 쪽에 예, 약간 위쪽에 뭐, 있겠군요. 어느 쪽이든 혹이 있으면 아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이 이 혹이 커지면은 네. 등 뒤에서 앞쪽으로 밀죠. 그렇겠죠. 그러면 요 앞쪽으로 또 혹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복부의 종괴라 그러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네. 근데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신장암이 꽤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나타나고 예. 정말 초기 신장암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이제 막 하시기 시작하면서 네.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나 CT에 네. 신장에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네,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제 거의 조기 치료를 이제 네,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조기 치료는 그럼 아까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네. 이게 참 자리가 또 애매한 자리라서 네, 네. 이렇게 덩어리만 떼내기가 참 애매한 덩어리인데 네. 그럼 하나 이렇게 콩팥 두 개니까 그냥 네. 하나를 이렇게 툭 떼버리거나 뭐 이런 네. 식의 수술을 하나에 어떻게 하나요? 예, 그게 예. 그게 지금까지는 어떤 스탠다드한 예. 어떤 표준 치료로서 해왔던 겁니다. 근데 언제냐면은 결국 2000년대 이전까지는 예. 신장에 혹이 발견되는 경우는 무조건 신장 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하신 두 개가 있으니까요. 예.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떼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 네. 그 이유가 있지만은 예.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이라는 장기는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몸 모든 혈액들이 신장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배설되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피가 돌아가는 장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암이 생기게 되면은 예. 피를 바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말은 뭐냐? 결국 신장암은 위치에 따라서 초기 사이즈 작더라도 네. 금방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신장에 혹이 생겼을 경우는 음.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장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한쪽을. 예. 네. 예.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예. 미국의 꽤 큰 이제 센터에서 어떤 나왔던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혹이 있을 때 이제 그 혹 부위를 네. 혹을 포함해서 신장의 정상적인 부분 남겨놓고 네. 혹만 제거를 한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는 네. 신장을 다 드러낸 분과 예. 요만큼 부분만 떼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후에 신장암의 재발이나 예. 전이나 음. 큰 차이가 없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음. 그 이후부터 네. 결국 2000년 이후부터 이런 부분 절제술이 음. 꽤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놓는 게 좋겠다. 네네. 라는 네. 식으로 네. 부분 절제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 예,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렇게 피를 타고 이렇게 온몸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암은 초기에도 초기라서 수술하고 거의 한 5년, 6년 거의 제가 봤던 환자분에서는 거의 10년까지도 괜찮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폐 저ring이 돼서 나타나신 분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네네. 이야, 이건 뭐. 그래서 물론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재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도만 놓고 본다 치면은 당연히 초기는 중기나 말기보다 분명히 낫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의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약간의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장암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초기더라도 환자분이 초기니까 이제 재발 수술했고 완치된 건가요? 완치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검사에서 아무도 안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그 5년 지나면 완치로 보지 않습니까? 5년 지나서 나중에 아무 데도 없다가 갑자기 폐에 조그맣게 나타난다면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뭐 잘 듣지 못한 아이라서 가볍게 봤는데 증상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재발도 잘한다고 하고 점점 이게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재발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계속 그 뒤로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암을 일으키는 원인들, 흡연드가 있죠. 또 식이 습관, 비만, 고혈압.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국은 어떤 생활 습관, 어떤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주기적으로 아마 뭐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검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뭐 1년에 몇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초음파나 CT 검사를 할 거고요. 그 검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암 흔치 않은 암입니다. 근데 흔치 않은 암인데 경과도 좋지 않다고 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중간에 한번 들으셨죠? 흡연이 문제가 되고 비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시고 살을 빼셔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 방광이 과민한가 봐요. 어떤 병입니까? 국제요실금학회에서는 그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냐면은 이런 과민성 방광을 진단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절박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은 그냥 가서 누우면 되지만 그 소변을 누러 가기 전까지 화장실 가기 전까지 너무 급한 거죠.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제 빈뇨나 또는 야간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과민성 방광의 진단을 내립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시지만 과민성 방광은 남성, 여성 공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9가지 정도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면 내가 과민성 방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연 결론은 아까 말했던 급박성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게 있다 치면 이제 과민성 방광이 거의 100%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9가지 중에서 어쨌든 뭐 한 가지 이상 이 겹치 한 가지요?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결국 이제 2가지, 3가지 이런 게 겹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극이 돼서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이러한 자극을 주는 어떤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과민성 방광은 거의 동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우는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방광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자극이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 공이 다 방광이 있긴 하지만 그 주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원인, 여자의 원인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왠지 이런 분들은 물도 잘 안 드시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에 수분을 하루에 1에서 1.5리터를 공급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빈뇨가 있고 급박뇨 있으신 분들은 당장에 물을 적게 먹게 돼요. 그럼 당연히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면 대부분 다 물을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안 먹게 되면 당장은 좀 나아지지만 계속 오래되면요. 네. 결국 이러한 자극은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소변은 더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변이 이제 방광에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예. 오히려 이 방광과 이 요도 부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씻어주게 되면은 이 방광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물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이 방광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마시고 소변 보고 마시고 소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안 마시고 안 보고 안 마시고 안 보고 해서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네요. 자, 이런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계시면 얼른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남성의 경우에는요, 네. 그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된 과민성 방광이 많기 때문에 네. 대개는 이 전립선에 쓰는 약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광에 방금 말씀드린 자극, 예. 방광에 우리가 의도치 않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을 줄여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항콜린제라 그러는데요. 예. 그 항콜린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예. 여성에서는 이제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방광의 자극을 줄여주는 이 항콜린제만 가지고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요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좀 소변을 참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 항콜린제를 먹고 하는 거와 안 먹고 하는 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동 치료로서는 소변 너무 자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에 물이 차 있을 때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자주 보는데 오줌 양이 많은 건 정상입니다. 예, 예. 근데 물을 많이 안 먹는데 불구하고 오줌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는 오줌 좀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나오지도 않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안 차 있을 때는 오줌이 많더라도 참으면 됩니다. 물론 오줌 참는 게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긴 한데 예.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방금 말했던 그 시간을 두고 네. 간격을 두고 오줌을 누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항콜린제를 복용하지 않고 네. 하시기엔 되게 힘드세요. 예, 예. 그런데 이 항콜린제를 먹고 방광의 자극을 좀 줄여준 상태에서 그러한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오줌 누는 것들을 하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 이제 하시는 거는 과민성 방광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소변을 조금 참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일상 속에서 소변을 참을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게 방광의 자율신경, 예. 그러니까 방광이 오줌이 찼을 때 저절로 수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때 참아서 오줌을 안 누게 되면 이 예. 방광이 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예. 우리 방광을 소중한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좀 바꾸거나 교정하면 좋은 게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소변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물입니다. 예. 그래서 꼭 수분을 하루에 1에서 1.5리터 꼭 낮 동안에만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연적인 배뇨. 예. 가능한 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이제 소변을 보실 때는 아랫배 힘을 주지 말고 예. 오줌을 누지 말고 오줌이 나올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소변을 보시는 게 예. 전립선이나 방광 이 모두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성인용 기저귀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방광 문제 때문에 멀리까지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계속 나빠지기를 방광 상태가 계속 나빠지기를 기다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민성 방광 증상 있으신 분들은 얼른 주변에 있는 비정형외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